이번 강의는 그 제4장 현재가치의 이용, 그 현재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십시다. 다음 중 재무관리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 개념이 뭐냐? 그런데 여러 차례 말했으니까 과거 가치라는 건 재무 관련이 있지도 않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복리 가치 되는데 미래 가치와 복리 가치는 같은 말이고 현재 가치 개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해서 재무 관리의 기본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평가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예측한 내용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그 값을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결정하는 것든지 아니면은 그 매각을 결정하든지 어떤 기업을 인수 여부를 결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다 그 재무관리죠. 우리가 살면서 개인의 관점에서도 내가 뭐 어떤 아파트를 사겠다 이럴 때도 어떤 아파트를 사요? 그 좋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많이 나중에 값이 많이 오를 아파트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결과와 지금 현 시세를 비교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관리에서는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 평가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걸로 어떤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중요합니다. 재무관리에서는. 다음 중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 식의 구조는 뭐 어떻게 생긴 거냐? 지수함수, 로그함수, 선형함수, 분수함수. 그러니까 산출식의 특성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수함수는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했죠. 미래 가치. 그래서 미래 가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n 시점 p0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시점과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로그함수, 선형함수는 아니고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식은 분수함수다 이게. 이게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왜? 현재 가치는 V는 C 나누기 R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요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R이 되고요. 여기서는 N이잖아요. 여기는 R이에요. 그리고 여기 V는 이런 식으로 그 분수함수가 됩니다. 분수함수. 그래서 그 분모의 할인율, 분자의 현금 흐름이 있는 분수식의 구조를 갖는다 이거예요. 저기랑 또 비슷해요. 그 현재 가치를 또 이렇게 여기다가 나타내도 n 시점하고 여기 이제 현재 가치를 나타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이런 거고요. 미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현재 가치는 이것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현재 가치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왜? 현재 가치 왜 이렇게 생겼잖아요. P0는 PN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요 R에 대해서도 분수함수 형태지만 요 N도 분모가 N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를 이뤄요. 여기 N 시점에서도.
문제 3번을 볼까요? 다음 중 현재 가치 개념이 적용되는 세 가지 중요한 분야다.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분야 계속 얘기했죠. 증권의 평가, 실물 투자의 평가, 기업 가치의 평가. 이 세 가지 분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종합예산 수립. 종합예산 수립은 종합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분기별 예산도 있고 반기별 예산도 있죠. 그죠? 반년 단위로. 종합예산은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그리고 또 기간으로는 1년 단위고 사업부별로 이를테면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휴대폰 사업부, 가전 사업부, 또 반도체 사업부가 있는데 이 여러 개 사업을 다 합친 거, 모든 사업부를 다 넣은 거, 이게 종합예산이에요. 종합예산. 그런데 이 종합예산은 그런 화폐 시간 가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 거면 뭐 그런 나열식으로,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문제 4번을 봅시다. 다음은 증권의 균형 가격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뭐냐 이래요. 주식 가격은 배당의 미래 가치다. 아니죠. 앞으로 들어올 배당의 현재 가치죠. 틀렸고. 채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의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균형 가격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게 아니죠. 지금 균형 가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채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할 때 이 가격은 균형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을 얘기할 때는 이 말이 맞죠. 주식의 현금 흐름은 무한하다. 계속 기업을 가정해서 하니까 무한한 현금 흐름이 맞죠. 채권의 현금 흐름은 무한하다. 채권은 뭐가 있습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있으니까 무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 자체로 무한한 현금 흐름이 되려면은 영구채가 있어요. 채권에도 콘솔이라고 해서 영구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어요. 이 채권을 가지면은 무한히 이자만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영구채의 경우지 일반적으로 그냥 채권의 얘기를 할 때 쓰면은 안 되죠. 영구채의 현금 흐름은 무한하다 이런 거 맞죠. 그렇지만 채권의 현금 흐름이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3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증권의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은 증권의 균형 가격은 이 균형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시장 가격이라는 거 이렇게 비교하면은 균형 가격은 미래 가치로 구한 값이다. 아니죠. 현재 가치라고 했습니다. 시장 가격은 현재 가치로 구한 값이다. 역시 아닙니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균형 가치와 시장 가치는 같은 값을 갖는다. 균형 상태에서는 같은 값을 갖죠. 그러니까 균형 가치와 시장 가치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려면은 균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런 조건 없이 성립하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가 맞네요. 자, 우리가 균형 가격은 재무관리에서 가격 결정 모형이 많아요. 옵션 가격 결정 모형도 있고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 결정이 모형이 있는데 그때 그런 모형에서 구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 나누기 R의 구조를 가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거래량, 여기가 가격. 그래서 수요 곡선과 여기 수요 곡선, 여기 공급 곡선. 이 두 개가 만나서 결정되는 것은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이론적 모형으로 구해놓은 균형 가격과 이런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의 그 대소를 비교해 가지고 그 증권을 사냐 파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주식의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그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용한대요.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왜 무한연금의 식을 이용을 하느냐? 그것은 그 기업을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가정이 세 가지죠. 세 가지. 회계 실체의 가정. 그러니까 기업은 독립된 회계 실체다. 그 오너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그 회사가 곧 망한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무한히 계속 간다고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 구분의 가정. 이거는 그 어떤 회계 기록을 기간을 잘라서 매번 보고 시점을 정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기간 구분의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면은 그 회사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시점에 가서 정산을 하는데 끝나지가 않으니까 계속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1년마다 잘라서 기간 구분을 해서 그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를 보고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만 사업을 하고 돈을 나누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기간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연금을 쓰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죠. 계속 기업의 가정. 매년 일주당 10만 원씩 배당하는 주식이 있답니다. 할인율이 5%라면 이 주식의 균형 가격이 내재 가치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5%로 나누면 되죠. 간단하게.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채권 만기가 3년이고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액면 이자율은 10%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이 있으면은 페이스 밸류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 밸류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10%, 만기 3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1년, 2년, 3년으로 볼 때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 채권이 가져다 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보자.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이 채권의 균형 가격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할인율, 채권 수익률이 10%라고 하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 그것이 바로 채권 수익률인데 그것이 10%라고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1년 후에 들어오는 1.1, 그 다음에 10만 원을 1.1 제곱, 그
그 다음에 110만 원을 10만 원 1.1에 3승 110만 원이죠. 원금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딱 10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 그 가치가 시장의 그러니까 이 채권의 가치가 그 액면 금액하고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액면 거래 된다고 해요. 액면 거래. 이게 지금 액면 거래되고 있다라고 해요. 액면대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할인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할인율이 그 10%가 아니라 이번에 20%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에 10%로 했을 때 딱 100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액면 금액 100입니다. 만약에 20%라면 100보다 작겠죠. 만약에 이걸 20%로 한다면은 이게 분모가 더 커지는 거니까 100보다 작을 겁니다. 100보다 작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100보다 작게 되면은 액면 금액보다 싸게 거래된다 그래서 이거는 할인 거래된다 그래요. 할인 거래. 할인율이 액면보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약속한 이자율보다 그 시장 그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 채권은 좀 꿀인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할인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는가? 할인율이 액면보다 작다면은 이게 그 아까 10%일 때에 10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5%로 한다.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수값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할증 거래된다고 그럽니다. 할증 거래.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그 채권을 봤을 때 채권이 액면에서 약속한 이자율, 그 약정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그 약정 이자율과 실제 그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채권 수익률, 이걸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수익률, 채권 수익률을 할인율로 씁니다. 그랬을 때 그 채권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냐, 작냐, 똑같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할인율이 그 액면 이자율과 똑같다면은 액면 거래가 되고 이거는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할인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할인율이 더 높으면은 가격이 더 낮으니까 그때는 할인 거래되는 거고, 할인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다면은 그때는 분모가 더 작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더 커져서 할증 거래되는 거예요. 더 비싸게. 좀 더 복잡해요. 이게 채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할인율 가지고 얘기하니까 한 번 더 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할인율, 약정 이자율, 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 9번을 봅시다.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서 그 빌딩을 지으면은 내년에 121억 원에 매각할 수 있대요. 빌딩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t 이꼴 0과 t 이꼴 1이에요. 여기서 100억. 그래서 121억에 매각한대요. 빌딩을 지어야 할까? 지어야죠. 121억인데 100을 빼도 이익이 21억 아닙니까? 그럼 지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회계적 개념이에요.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낮지만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평면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100만 원하고 지금의 100만 원이 다르다고 그 화폐 시간 가치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이 100만 원을 이쪽으로 갖고 오려면은 미래 가치로 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그 121만 원을 일로 갖고 와서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비교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시점을 달리해서 평가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인율, 수익률, 이자율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짓는 것이 이익이다, 짓는 것이 손해다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할인율에 따라서. 답이 없다는 아니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이 여기서 봐요. 100이 121이 돼요. 그러면은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합시다. 10%. 그러면은 여기 100을 해서 121을 받는 거니까 121의 현재 가치를 구하든가 아니면은 100의 미래 가치를 이쪽으로 갖고 와든가. 그러면은 뭐 계산하기 쉽게는 이걸 가져가는 게 더 좋겠네요. 현재의 100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 가치에서는 110이다. 110과 121은 평가 시점이 이제 일치하죠. 그러니까 11만큼 이익이 나는구나. 그래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말이 돼요. 됐죠? 그런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122를 이쪽으로 갖고 오려면은 1.1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100을 빼요. 그러면은 122를 1.1로 나누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110이 되나요? 110이 되네요. 110. 그럼 110에서 100을 빼면은 10이 되네요. 10만큼 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한다 하는 게 되죠. 요거는 요 10이 NPV죠. NPV. 순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 그래서 Net Present Value라고 하죠.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10%일 때고 만약에 그 할인율이 30%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00이 1년 후에 가면은 1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0보다 작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을 1.3으로 하면은 100보다 작게 돼서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 금리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할인율이나 수익률에 관련된 금리 정보가 없는 한 이 빌딩에 대한 투자 결정 문제를 매듭 지을 수가 없죠. 결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비용과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봅시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빼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된다고 그랬죠. 순이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산이고 부채 자본이 됩니다. 자본이 되는데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거는 대차대조표의 자산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자산 가치를 진짜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자산액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적 원가잖아요.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가치예요. 시장 가치. 그러니까 그 회계상의 그 역사적 원가로 표현된 역사적 원가로 표현된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구한다. 이럴 때 자산 가치는 그 대차대조표상의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채 가치와 자본 가치를 더한다. 물론 부채 가치와 자본 가치를 더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액이 아니에요. 부채는 뭐 5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게 있다. 그럼 그건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다 현재 가치로 구한 거예요, 이거는. 또 이자의 또 자본의 가치는 그 주식이 주는 그 배당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의 가치죠. 한 개당의 주식 가치를 구해가지고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은 자본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가치와 자본 가치를 더한다. 요거는 대차대조표의 차변 접근법이고, 요거는 대차대조표의 대변 접근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렇죠. 요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산 가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곧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는 곧 자산 가치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죠. 또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차감한다.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는 자산 가치인데요. 자산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차감하면 그건 뭐가 돼요? 그거는 자본 가치가 되죠. 자본 가치가 됩니다. 자기 자본의 가치.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본의 가치도 이렇게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일주당 가격을 구해가지고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은 그게 자기 자본의 가치가 돼요. 그때 그 가치는 균형 가치예요. 내재 가치. 그러면은 현재 그냥 현재의 주식 가격에 발행 주식수 그 N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그건 뭐가 돼요? 이거는 시장 가치가 되는 거죠. 이때의 시장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그 증권 투자론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걸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에다가 주가를 곱해서 나온 시가총액. 이거는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근데 요거는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의 가치를 이렇게 시장 가격으로 안 하고 이론적 모형으로 뭐 배당평가 모형이나 이렇게 해서 구해내 가지고 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자기 자본의 균형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용어를 외워서 하려면 어려워요. 그게 용어를 똑같이 통일해서 쓰질 않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개념으로. 그 용어를 가지고 익혀서 그거를 다 외워가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가치를 자산으로 화시켜서 자산 가치가 나오면 그게 기업 가치가 되고, 또 이자의 현재 가치로 부채의 가치를 구하고 순이익의 현재 가치로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해서 요 두 개를 더해도 자산의 가치니까 그게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것도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차변에서 접근하는 방법, 대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차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편하죠. 왜냐면은 영업이익을 그냥 바로 현재 가치에서 기업 가치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대변에서 접근하려면은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고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고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자산 가치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면서 설명이 되겠지만 재무관리에서 모든 평가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자산 가치를 구하는 이 방식이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영업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로
자산 가치를 구해가지고 기업 가치로 평가하고 투자안의 가치로도 평가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뭐 뒤로 가면서 확인을 하고 좀 더 보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